여러분 식감각입니다. 식감각이는 리더십 특성 이론이에요. 자, 14번을 보겠습니다. 다음 중 리더십 이론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이번에 특성론은 신체, 성격, 사회적 배경, 리더로서의 연이 타고나는 것. 이번에 행태로는 리더의 자질이 태어나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태어난 후에도 리더의 특성, 행동 특성을 훈련시킴으로써 리더를 만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3번에 아이오와 대학 모델, 오하이오 미시간 대학 모델 등은 리더십의 상황론을 연구한 리더십 모델이다. 4번에 관리학 모형은 리더의 생산과 사람에 대한 관심을 중심으로 리더십을 분리하여 각종 부족한 리더십을 훈련시키고자 하는 모델이다. 뭐 쉽게 나왔네요. 정답은 3번이죠. 자, 학설에 관한 형태들은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야. 그래서 특성론이 있고 그리고 행태론이 있죠. 그리고 상황이론이 있고 그리고 집단관계이론 이렇게 나눠서 얘기하죠. 물론 여기다가 이제 80년대 등장한 신속성론 자체를 대응해서 학설에 관한 형태를 5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맨 위에 특성론을 얘기할 때는 리더는 타고난다. 이게 특성론이죠.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한다. 특성론. 그래서 거기 1번에 나온 거 신체, 성격, 사회적 배경 이런 것들이 타고난다고 보는 거예요. 자, 행태론 자체를 얘기할 때는 리더의 어떤 행태가 조직의 효과성 자체에 제고할 수 있는지를 연구한 거죠. 그래서 이 행태에 관한 유형을 크게 과업지향하고 인간관계 지향으로 나눠서 연구한 것들 행태론이고, 특히 대학의 연구 있죠. 지금 얘기한 식으로 오하이오 주립대학, 아이오와 대학, 미시간 대학, 하버드 대학 몽땅 다 지금 얘기한 행태론 자체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때 과업지향, 관계지향의 행태, 효과성을 지향하는 행태는 후천적인 학습을 토대로 터득이 가능하다. 행태론이고, 요 상황론을 얘기할 때는 맨 위에 특성론을 철저히 비판해서 등장한 게 상황론이죠. 리더는 시대에 의하여, 그 시대가 영웅 만든다, 상황이론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피들러의 상황이론. 이 피들러의 상황이론에 관한 형태가 출제에서 이름 많이 나왔죠. 그리고 헐시와 브랜차드가 파악하고 있는 생애주기 이론. 이것도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상황론 자체를 대표하는 거고, 2가지 형태가 출제에서 굉장히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시험 공부를 할 때 피들러의 상황이론하고 헐시와 브랜차드의 생애주기 이론은 꼭 숙제에서 내용 좀 가져가야 돼. 상황 변수를 꼭 가져가야 되겠고, 요 피들러가 파악한 상황 변수는 3가지 형태. 이것도 암기사항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집권력의 크기, 2번째 집단 분위기, 3번째 과업 구조. 다시 보자. 집권력의 크기, 2번째 집단 분위기, 3번째 과업 구조. 그러니까 상황이 아주 양호하거나 불리할 경우에는 과업 지향이, 상황이 적당히 유리하거나 중간 상황일 경우에는 관계 지향의 리더. 자, 헐시와 브랜차드의 생애주의 이론 자체에서는 요 상황 변수가 틀리죠. 요 상황 변수를 뭐로 파악했어요? 여기서는 부하의 성숙도로 해석했지. 성숙도, 마추리티, 성숙도. 그래서 상황 자체가 아주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하죠. 부하 자체가 성숙도가 중간일 경우에는 인간관계 지향, 성숙도 자체가 아주 낮을 경우에는 뭐가? 과업 지향이. 그리고 성숙도가 뛰어날 경우에는 스스로 권한을 주는 위양적 리더가 등장한다고 얘기했죠. 위양적 리더. 요거는 이 그림 그릴 때 이런 식으로 그림 그렸을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의 그림. 저게 부하의 성숙도 해가지고 요게 4, 3, 2, 1 이렇게 그렸죠, 여러분들. 이렇게 나누면서 얘기했죠. 요 그림은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내가 설명을 생각할 텐데, 어쨌든 간에 상황이론에 관한 피들러 이론하고 헐시와 브랜차드 이론은 출제론점이 굉장히 크니까 이건 꼭 숙제에서 가져가야 한다. 그래서 상황 변수로 차이점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집단관계 이론 자체는
앞에서 얘기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거죠,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 앞에 라지 L 얘기할 때는 리더십은 스몰 L 리더스 트레이츠 이게 특성, 이 특성들을 자질론이라 그러죠. 그리고 시츄에이션 상황, F는 팔로워, 팔로워는 추종자들을 얘기하는데 추종자들은 어디에 들어가는 게야? 부하의 특성은 상황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서로 상호작용하여 리더십을 결정한다. 이게 우리가 파악한 집단관계 이론이고, 이 신속성론 자체를 얘기할 때는 80년대 이후에 특성론을 새롭게 계승한 거죠. 리더를 설정하는 귀인 이론이라 그러죠. 선언 리더의 리더십을 결정하고 있는 원인 자체가 있다고 파악하고 그 원인에 관한 형태를 이렇게 특성으로 보고 있는 것이 신속성론이에요. 카리스마적 리더, 그렇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 영감적 리더, 그리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변혁적 리더. 이게 바로 신속성론이고, 최근 문제는 이 변혁을 묻는 문제가 계속 출제해서 거론되어 왔어요. 이거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중요하다고. 뭐 대학 연구가 되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15번 문제. 리더십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가? 1번 브레이크와 모터는 리더십을 4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이번에 오하이오 대학의 리더십 연구는 행태주의를 기반으로 한다. 3번에 피들러의 상황 적응 모형은 관계 지향과 가업 지향. 4번에 변혁은 변화와 개혁을 지향하죠. 그러니까 4번은 무조건 맞고, 너무 쉽게 나왔네요. 답은 1번이죠. 여러분 한 장을 넘겨보세요. 넘겨서 오른쪽 보시면은 브레이크하고 지금 모턴이 파악하고 있는 매니지얼 그리드 관리망 모형, 그걸 관리 격자도 이론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5가지 형태의 유형이 나오죠. 그래서 X좌표는 생산, Y좌표는 인간. 이 생산을 과업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고 각각 계급값을 9개로 나눠서 조합을 시킵니다. 그러면 81개의 순서상이 만들어지고 그 가운데 다시 대표되는 것을 5가지로 압축했다. 그래서 1,1, 9,1, 5,5 그리고 1,9, 9,9 5가지. 그죠? 1,1을 뭐라 그래? 빈약형, 무관심형이라고 그러고 9,1은 과업형, 1,9는 침묵형이라고 그러죠. 침묵형. 그리고 중간에 5,5는 타협형이나 절충형이라고 얘기하고 9,9를 얘기했던 단합형 T명에서 5가지 형태를 제시해놓고 있는 것이 브레이크와 모턴의 연구입니다. 이거 쉬운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내용 좀 정리해서 가져가세요. 그래서 15번의 정답 몇 번? 1번에다가 답의 형태 체킹. 자, 넘어가서 1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 중 변혁적 리더와 관련성이 없는 것 익혀 놓았는데 1번에 영감적 리더, 2번에 카리스마적 리더, 그 다음에 3번에 거래, 그 다음에 4번 나온 게 배려가 나왔는데, 자 여러분들 요거는 우리 이제 고전과 현대로 나누고, 자 고전에 여러분들 그 환경 자체를 대표하는 환경의 확실성을 얘기하죠. 현대의 환경은 현대의 불확실성을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확실성에 근거한 조직의 유형 자체를 기계적 구조라고 배웠죠. 이쪽을 뭐라고 배웠어요? 유기적 구조라고 배웠죠. 그럼 기계적 구조는 여러분들 확실성 자체는 2가지 구성되어 있죠. 안정성하고 또 하나 뭐로 구성되어 있어요? 단순성으로 구성되어 있죠. 단순성. 요 단순성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 단순성 자체를 다른 말로 표현할 때 동질성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안정성 자체를 달리 정태성이라고도 표현하고, 근데 불확실성에 근거한 환경을 얘기할 때는 불안정성, 그리고 단순성이 아니라 복잡성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이쪽을 뭐라 그래? 동태성이라 그러고, 이쪽을 뭐라 그래? 동질, 이쪽은 이질이란 말이죠. 이질성.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하여간에 요 고전 자체는 환경의 안정성이나 단순성 자체를 강조하고, 이 안정된 환경하에서 요구되는 리더를 대표하는 게 바로 뭐다? 거래적 리더예요.
그 불확실하고 불안정하고 복잡하고 이질적이고 동태적 환경에 이러한 유기적 구조화에서 요구되는 리더가 바로 변혁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변혁적 리더. 그 지역 문제는 VS 이렇게 묻는 문제들, 환경 자체를 묻는 것들, 양자 비교하는 문제들, 요거 비교하는 문제죠. 그래서 변혁에 관한 성격을 물어볼 때는 거래에 관한 성격을 집어넣고 고르는 문제 형태가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이쪽은 변화를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안정을 좋아하죠. 그래서 상대방과 부하, 거래 관계를 만든 게야. 그러니까 인간 자체를 합리적 다산적 교환 관계를 중시하고 있다. 거래. 그 용어들 가져가야 돼. 합리적 다산적 교환 관계를 중시하는 거 거래다. 이런 식으로. 이건 암기보다도 우리 인지구조에다 자꾸만 여러분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면서 기억해두면 되겠죠. 이거 어려운 거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안정을 좋아하는구나. 또 안정적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부하들과 거래하는구나. 그럼 거래한다는 것은 인간을 다산적, 합리적 교환 관계를 중시하는 존재로 보고 있구나. 이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이쪽은 변화와 개혁을 추구하는 리더를 얘기하죠. 조직 전체의 변화. 그래서 이전 조직 전체의 변화를 추구하기 때문에 이것은 보통 최관리층에서 많이 보여지는 거고, 이쪽은 중간 관리층이라든가 하위 관리층에서 많이 보여지는 것은 거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뭐 영감과 카리스마를 바탕으로 하는 것들, 부하들 각자 다 관심 기울이는 것들, 그걸 배려적, 개별적 배려라 그러고, 답 형태는 3번의 거래적 리더십이 돼야 되겠네요. 정답은 3번의 답 형태 체킹. 자, 그리고 이제 한 장을 넘겨서 18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공공정책 갈등에 관한 형태인데 프레임을 묻는 문제가 사실 그동안 등장하지 않았어요. 이게 7급 군문 문제로 기출된 거로 표현되고 있는데 각 프레임과 여러분들 그에 대한 설명으로 여러분들 옳지 않은 것. 갈등의 프레임 자체를 얘기하는 건데 이 갈등 프레임에 관한 이론을 제시한 인물은 중앙대학교에 심준석 교수라고 있어요. 그 행정학과, 요새 뭐 대학 자체를 뭐 행정학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공공인재학부, 뭐 공공인재학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 양반이 2015년도에 행정학과 정책학에서의 무슨 여러분들 뭐 관한 무슨 그 확증 요인을 분석하는 연구 논문을 발표합니다. 2015년도에. 여기 이제 지금 갈등의 프레임을 최초로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중앙대 심준석 교수가 문제를 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 근데 이 양반 자체는 이제 프레임에 관한 형태를 6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정리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한 장을 넘겨보시면 그 교재에도 심준섭이라 나와 있네. 그 4번의 갈등의 프레임에 의해서 정체성 프레임, 특징 부여 프레임, 갈등 관리, 사회적 통제, 위험, 손익해서 지금 얘기한 6가지 형태가 쭉 나오고 있고 그 개념들이 쭉 나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문제는 다시 원위치해가지고 그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묻는 문제로 왔는데 그 4번의 특징 부여에서 갈등 이슈와 관련된 위험 수준과 유형에 대한 당사자의 평가, 이건 지금 얘기한 식으로 말 그대로 위험이 나왔으니까 위험 프레임이에요. 위험 프레임. 여러분들 거기 특징 부여 프레임은 한 장을 넘겨보세요. 거기 보시면 여러분들 2번째 박스에 나와 있죠. 갈등 상대방이 속한 집단과 구성을 어떻게 정의하는가와 관련된 프레임을 얘기합니다. 진보와 보수 자체의 성격은 서로 상반되죠. 진보에서 보수 자체의 구성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거꾸로 진보에서 볼 때 보수를 어떤 식으로 정의하고 있는가. 이게 지금 얘기하는 식으로 특징 부여 프레임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징 부여. 그리고 거기 정체성 프레임 자체를 얘기할 때는 갈등 당사자 자신 또는 자신 속한 집단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그걸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갈등 관리 프레임은 갈등 관리 방안과 절차에 대한 당사자의 선호와 관련된 프레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개념 나와 있으니까 개념에 관한 형태를 좀 숙지해서 가지고 가시고 출제에는 처음 나오는 문제인데 근데 이런 문제들은 다음번에 출제하는 분들이 인용할 기능성이 있어요. 인용할 기능성이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이제 그 출제가 의뢰를 받으면 출제하는 분들 자체가 어떤 식으로 이제 문제를 내냐. 그리고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에 출제할 때는 출제의 의뢰 형태가 약간 틀려요. 어떤 경우에는 기출문제 양식 자체를 첨부해서 그 형태와 관련된 문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데는 그런 것 없이 문제를 요구하는데 기출문제 형태 그럼 출제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기출문제 유형이 나오건 안 나오건 간에
작년도나 재작년도에 나왔던 기출 문제의 유형을 볼 수밖에 없어요. 왜? 그 형태를 보고 문제의 형태의 틀을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출 문제 분석은 그만큼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게 이제 마시고 그 18번에 어쨌든 간에 정답은 4번에 답 형태를 체킹해서 가져가시고 갈등의 프레임의 유형은 좀 읽고 좀 정리를 해두세요. 자, 그 다음에 19번 프렌치와 레이븐의 권력 원천에 따른 권력 유형이 옳지 않은 것. 1번에 전문적 권력은 조직의 공식적 지위와 무관하게 형성된다. 2번에 일반적으로 직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합법적 권력 또한 더욱 커지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3번에 보상적 권력은 다른 사람에게 보상을 주거나 중개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4번에 가압적 권력, 상대방을 처벌할 수 있을 때 발생하는 권력으로 권한과 그 개념에서. 자, 우리가 이제 권력을 얘기할 때는 파워란 말을 쓰죠. 권한은 뭐야? 권한은 오소리티야. 그래서 이걸 보통 번역할 때 우리는 권위라고도 많이 번역을 하죠. 그럼 권위 자체는 권력의 한 형태지. 이건 권력이고. 그럼 권위는 권력의 한 형태지. 근데 앞에 전제가 되는 게 바로 뭐야? 정당성이 부여된 권력을 뭐라 그런다? 권위라 그러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정당성이 부여된 권력 가운데 특히 막스 베버나 사이먼이 파악한 정당성 자체는 바로 법이죠, 여러분들. 법. 그렇죠? 법에 근거하여 여러분들 정당성이 부여된 그러한 권력을 권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강압적 권력보다는 오히려 합법적 권력 그런 게 맞죠. 자, 프렌치와 레이븐이 파악한 여러분들 권력의 형태는 크게 5가지 형태의 권력이 있죠. 준거적 권력이 있죠. 준거적 권력, 조준적 권력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특정인 자체의 매력에 대하여 일체감을 느낌으로써 그 사람, 매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발휘하는 힘, 그걸 준거적 권력 그러고 전문적 권력이 있고 그 다음에 합법적 권력이 있고 보상적 권력, 강압적 권력 5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 가끔 출제에 툭툭 나옵니다. 프렌치와 레이븐이 파악한 권력 유형들은 출제에서 가끔 튀어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그 튀어나오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은 숙제에서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문제 20번을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정보 공개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이번에 국내 학술 연구를 위해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은 우리나라의 정보 공개 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국회법원 헌법재판소 정보 공개 청구 대상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3번에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정보 공개 제도가 국가의 정보 공개 제도보다 앞섰다. 이 표현 맞는 표현이죠, 여러분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정보공개 조례를 1992년도 청주시에서 최초로 조례로 제정해. 국가는 1996년도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96년도에 만들어지고 한국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먼저 정보공개에 관련된 조례가 먼저 제정됩니다. 청주시 정도는 좀 이어서 가져가세요. 그래서 이 3번 표현 자체는 맞는 표현이고 그 4번에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공공기관은 직무상 작성,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대하여 공개 청구했을 때 이에 따라야 한다. 반드시 따라야 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교재 한 장을 더 넘겨서 오른쪽 페이지 보세요. 하단에 비공개 대상 정보에서 제 9조에 해가지고 내용이 쭉 나오죠, 여러분들. 비록 직무 작성, 취득하여 관리하는 정보고 정보의 공개 청구가 있다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비공개 정보 대상이 되기 때문에 4번 표현이 잘못된 표현입니다. 이렇게 숙제에서 내용을 가져갈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들. 자, 그거 봤으면은 여러분 문제 하나만 더 보겠는데 제 6장에 1번 나온 것 좀 보자. 목표관리 MBO. 자, MBO는 출제 빈출 형태가 한 B급 정도 됩니다. 목표한 관리 특징을 묻는 것들 많이 나오죠. 자, 1번에 환류를 강조하죠. 중간평가 환류하고 최종결과평가 환류 강조하고 의사결정은 하향이 아니라 상향이죠. 아래서는 의견 자체가 상층부로 반영되고 그 3번에 목표를 설정할 때 민주적 참여적 관리 기법으로 참여. 맞죠? 상관과 부하 구성의 공동의 합의를 토대로 조직의 목표라든가 개인의 목표가 설정이 돼야 한다. 되죠? 그러니까 3번 자체가 맞는 표현이고 이때 목표 관리에서 오브젝티브 목표를 얘기할 때는 계량화되고 단기적이고 구체적인 목표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단기 목표를 보다 강조하는 것 목표 관리 MBO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1번의 답은 당연히 몇 번? 옳은 것
3번의 답이 형태 체킹. 자, 그래서 여러분들 조직이론 파트에 관한 일반적인 기출문제 형태들 제가 뭐 다 풀 수는 없겠고 출제에서 자주 고른되는 파트들 그런 내용들하고 중요하다고 파트 인석되는 파트를 제가 좀 이렇게 좀 골라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형태에 따라 좀 따라오시면 되겠고 하나 더 여러분들 문재인 정부의 정부 조직도에 관한 내용들이 뭐 책마다 다 틀려요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뭐 제가 뭐 확정적으로 결론 내기보다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18번은 맞아요. 그리고 청와대 정부 조직도에 들어가면은 18부 4처 18청 7위원회 그리고 2원 사실 1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8부 4처 18청 해놓고 2원 사실 1처 이렇게 적어놓고 있어요. 얘가 이 전체의 처를 얘기할 때는 이거 합하면 몇 개야? 5처가 돼야지 여러분들. 5처. 그러니까 18부 5처 18총의 형태로 보는 게 맞습니다. 물론 이때 처 자체는 대통령 경호처로서 일반적인 처는 어디 소속이라 그랬어요? 국무총리 소속이고 이건 예외적으로 지금 얘기한 여기 들어간다. 이건 예외적으로 대통령 소속이라 그랬어요. 사실을 얘기할 때는 여러분들 대통령 소속의 2개의 시라고 국무총리 소속의 2개의 시를 공동으로 집어넣고 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국가보안실하고 대통령 비서실은 대통령 수석이고 국무총리실하고 국무조정실하고 국무총리 비서실이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 국무총리 소속실인데 이거 앞에 사실 집어넣고 있어요. 그래서 굳이 이것하고 이것을 분리놓고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5처가 맞아요. 그러니까 또 한 친구가 또 질문하는 게 교수님 그럼 공수처가 설치가 됐는데 공수처는 어디에 들어갑니까? 공수처는 정부 조직법상 규정된 처가 아닙니다. 공수처 설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별도로 만들어진 거지 정부 조직법에는 공수처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한 이 형태에서는 공수처가 빠진 상태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그러면 뭐 정의를 내리겠습니다. 18부 4처 18청 이렇게 정리하기 가장 정확한 표현인데 이걸 앞으로 빼가지고 5처라고 해도 틀린 표현은 아니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들 시험지에 나왔을 때 좀 다른 문제를 좀 보고 답의 형태를 찾아가는 것이 안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다른 지문을 보고 이 형태에 관한 답은 체크해 줄 것. 18부 4처 18청이 무조건 틀렸다고 보지 마시고 다른 지문을 보고 5처 18청 나와도 틀렸다고 보지 마시고 다른 지문 보고 답의 형태를 찾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조직이론 파트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음번 강의 때 인사행정 파트부터 또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